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경찰 조직 수습에 나섰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과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유 대행은 복귀 직후 곧바로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죄하고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경찰 수사권은 국민이 위임해준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권한 확대에 따르는 책임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찰도 필요한 의견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관계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 구성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입단 후속 대책에 이어 공개 사과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휘선상에 있던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당시 수사 상황을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김 경무관이 근무했던 서장실을 포함해 광산경찰서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강력팀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팀원과 전 서장, 전 형사과장까지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은 확인된 것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의혹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수사팀원을 불러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과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 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증명됐다며 맞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속 여당 주도로 열린 회의에선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 뜻을 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서라도 이 법안 심사에 집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경계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 보안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추후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경찰의 이딴 기강회의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대한민국 경찰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을 원점 논의할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달라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내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에 맞서 당 차원의 대안입법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복귀 여부를 논의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집중호우가 휩쓴 충청권에서는 비가 그치면서 침수 현장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기고 축대까지 무너진 곳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서 복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침수됐던 체육관 휴게실에서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물에 젖은 가구와 체육용품도 하나씩 밖으로 꺼내 말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물에 잠긴 학교에서는 배수와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이 많고 운동장에도 침수 흔적이 선명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운동장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곳곳이 들뜨고 뒤집혀 당장 체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4차례 수해를 입었네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오이를 심기 위해 다져놨던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농기계에도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청주 강내면에서는 농경지와 농기계 피해가 속출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나서 이제 작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 기계 같은 거 피해도 심하고. 바닥에 돌과 토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비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정성껏 갖고 온 조경수 200여 그루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축대 안쪽에는 주유소의 기름 저장 시설이 있어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유실되다 보면 기름 탱크가 기름이 유출될까 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시라든가 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선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사면에 있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무너지고 잠긴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거센 장맛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임진강 수위가 오르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반지하가 침수되는 등 수도권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장맛비에 강물이 잔뜩 불어나자 군남댐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임진강 하류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강 밖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을 여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말 없이 물을 방류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거의 넘칠 정도로 그렇게 간당간당했어요. 북한에서 말 좀 하고 물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차된 차량 옆에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경기 평택시에서는 다세대 주택 담장이 폭우로 무너져 안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토사가 밀려들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담 주변으로는 추가 붕괴에 대비해 통제선도 쳐졌습니다. 난데없는 굉음에 놀란 주민들은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천둥 소리 같이 나서 밖에 나와 봤더니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어디 가지도 못하게 쏟아졌어요. 밤사이 경기 안산에서는 건물 반지하로 빗물이 들어차면서 소방이 배수 펌프를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장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잘라 옮기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로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휘청였던 국내 증시가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는 7,500선 턱 밑까지 올라오고 코스닥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벤트인데요. 국내 반도체 전반에 대한 투심 개선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AI,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살아나자 코스피도 시작부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3% 넘게 급등 출발한 코스피는 기세를 몰아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7,7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한 차례 발동된 이후 오후 들어 오름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코스피는 전장보다 2.5% 뛴 7,47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은 5% 넘게 급등 마감하며 불기둥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훈풍과 함께 단기간에 코스피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발 이제 반도체 호재라 낙폭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에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이슈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으로 4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 실탄을 확보할 거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일부 자극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장이 단기적으로 반도체주 반등에 힘을 실고 코스피 전반의 투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급등 출발한 SK하이닉스 주가는 개장 직후 230만 원 넘게 거래되기도 했지만 상승분을 반납한 뒤 약 보합으로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는 2.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7원 내린 1,501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 초대형 건물에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시장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의 초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뉴욕 맨해튼의 270 파크 애비뉴 건물 꼭대기에는 태극기를 형상화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423m 높이로 뉴욕에서 6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본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오늘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총 금융채권액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개시됐는데 오후 6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꼽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토론회 일정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판단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선 관계부처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인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대통령도 몽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의 적정 보유세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다만 청와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이른바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활용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 그동안 정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청와대는 내 집 마련 부담과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룰 세팅을 둘러싸고 개파간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선호 투표제가 이 당원 당규 위반이냐를 놓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김정은 선생님과 박형규 김민석 전 국무총리님 오셨습니다. 정청래 전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모두가 친명이 되어야 하죠. 만약에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범민주, 진보, 연합,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그것이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포도포 억울한 포도포 냈어도 지원실에 다녔던 제가 적임자다.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자, 후보 등록이 엿새 앞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천계에서는 이 선호투표제 방식이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의견은 당원 당규 위반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방금 문정복 의원 얘기 있었습니다만 왜 갑자기 그런 걸 바꾸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도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사실은 선호투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바로 그때 정청래 당대표는 수용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반대 입장이 3대 2로 다수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해석과 전략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원하고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당원하고 당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예. 민주당 당원 당규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네. 당원 25조에 결선 그러니까 1, 2위 중에 과반수가 안 나올 때는 예. 결선 투표 실시 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당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볼 때 전준희가 결정한 선호 투표가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난번에는 왜 결선 투표를 했느냐. 네. 근데 아마 그 선호 투표라는 것이 후보가 셋일 때 주로 예.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정청래, 박찬대 네,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컷오프를 시키고 세 명을 남겨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은 선호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와 결과치가 거의 다르진 않을 텐데 단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선호 투표로 하면은 아예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제를 하면 1, 2위가 또 결선 투표일까지 뭐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각자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호 투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정청래 후보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자라는 사실도 부각하고 또 실제로 이 룰이 상당히 불리하다. 결선 투표도 썩 유리한 건 아니지만 선호 투표는 결국은 그 한 번에 끝난다라는 거는 일단 끝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이 돼서 지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준희에서도 지금 정호경 의원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선호 투표제가 영어로 하면은 즉석 결선 투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호 투표나 뭐 결선 투표나 그게 하루로 단축됐을 뿐이고 별다른 이제 다를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3등에 누가 3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정청래 후보가 3등이면 걸어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1, 2등 중에 하고 3등의 경우에 예컨대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2순위가 같을 가능성이 많다. 상호간에 그런 문제겠죠. 김민석의 경우에는 2순위는 송영길이 될 테고 송영길의 경우에 2순위는 김민석이 될 경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순으로 선호투표를 하면 결국 송영길 후보는 떨어지지만 그 표는 김민석한테 다시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세 후보가 각각의 입장이 전혀 배경이 다르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결국 2순위가 그러니까 선호투표의 핵심은 3위의 2순위 표를 적용한다는 데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본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이게 친청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오전에 이제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려서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준희가 이제 그 최고위로 넘겼고 최고위가 오전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 다시 밤에 이제 최고위 소집을 또 했는데 최고위 구성만 보면은 친청계가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뭐 한병도 대표가 여러 가지 입장을 하지만 뭐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그 선호 투표가 아니고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뭐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정청래 후보가 뭐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옥 의원 말씀하신 대로 며칠 더 시간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지하는 국회의원 수로 보면은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있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난번 당대표 때도 국회의원 지지는 박찬대 후보가 훨씬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후보들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룰에도 예민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사실은 선호투표냐 결선투표냐보다 권리당원에 대한 어떤 그 일부분인데 사실은 권리당원 대의원 제도가 아닌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호남 유권자가 거의 45%의 영호남, 그러니까 전남 전북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호남의 민심으로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은 반대했거든요. 영남이나 다른 왜냐하면 지역 중심의 기반이라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 대연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이 어떠냐 이거죠. 핵심적으로는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이 사실은 정청래 대표한테 뿔이 나 있단 말이죠. 전북은 전북대로. 그런데 전남은 중립적이라 하는데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했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민원 후보한테 유리한 지점들이 있는 거고, 또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이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라저나 사실은 정청래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제 그 최고위가 오늘 밤 최고위는 이제 취소가 됐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주말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어쨌든 이제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야가 오늘도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하루 만에 이 법안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조직적 범죄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합니다. 법사위가 오늘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이 소위원장이죠. 김승원 의원은 시간이 없어서 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의 입장은 거의 다 정리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은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필 또 지금 이 사건 중에 장윤기 사건이 났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사건을 왜곡했을 때 그걸 보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경찰이 어차피 그런 보안 수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자면 국민들을 숨기는 혹은 수사를 미진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매기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검찰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이 소소한 자기 임무를 방기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체를 없애버렸을 때 누가 브레이크를 경찰에 대해서 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금 이제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그 마지막에 그런 어떤 야당과의 협의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는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승원 소위원장은 다음 주에 이제 2차례 더 해가지고 빨리 하겠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죠. 서영교 의원, 전당대회 전에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근데 이것이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저는 무슨 의미인지 와닿질 않는데요. 이런 예민한 지금 쟁점일수록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과연 이것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갖고 대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피의자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가,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에서 그 검찰의 어떤 그 폐악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이거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검찰 문제 많았고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네. 당장 그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돌려차기 여성 피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이 있었을 때도 그런 범죄는 있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논리인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도 열심히 수사를 그동안 해왔죠. 근데 이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도 업무 부하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적인 그런 어떤 그 암장이라든지 은폐를 막고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민생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보안 수사권의 취지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있으면 나중에 나를 보안 수사에서 별건 수사, 강압 수사 그런 걸로 정치인들을 박해할 수 있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 이걸 지금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본인을 오죽하면 걱정하는 건가요?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육지책으로 그럼 니네는 보안 수사에서 열외로 하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범죄는 이거 보안 수사권 필요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싶을 심정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도 이게 무슨 보안 수사권이 거의 종교처럼 돼버려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민주당 내에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일각의 세력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이거의 존치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좀 그 무책임하다, 비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정을 책임 맡았으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시간이 없다는 게 왜 시간이 없냐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10월 2일에 공소청 중수청이 이제 그 출범을 하잖아요. 네. 이제 석 달도 안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정호기 의원 말씀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조금 좀 강하게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와서 강성 지지자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대통령의 뜻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네. 자기는 당장 전당대회 이격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네. 자기는 그냥 폐지에 동조해 버리면서 예. 사실은 당이 더 힘을 빠르게 얻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민석 전 총리의 어떤 역할을 방기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예.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네. 이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요. 최근에 이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거를 두고 경찰하고 개혁신당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작극을 언제 인지했냐 밝히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 시민이 이 선거 전에 알았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지금 표 계산을 해보면 네. 선거 전에 알았다 그래가지고선 결과가 바뀌었을까? 저는 그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의 질문인 것 같고요. 네. 단지 지금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그 소위 테러를 받았다 했고 목에 이렇게
그걸 기부스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예. 아픈 모습으로 나중에 또 우여곡절 그때 토론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 테러를 당했다는 그게 아는 사람과 짜고 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작극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자작극 피의자로. 예. 그런데 더 놀라울 일은 이 자작극을 이 정의안이라는 정치인이 선거 전 5월 달에 예. 이미 경찰이 이실직고 했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있다가 얼마 전에 구속을 시킨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의도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아마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경찰은 언제 알았으며 개혁신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언제 알았느냐. 근데 경찰은 지금 보니까 선거 전에 알았는데 어찌됐든 그걸 덮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지금 구속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부산 시민의 참정권에 상당한 지장을 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작극을 했을 때 구속될 일이라면 선거 전에 알았으면 그때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선거 전에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선거 전에 전혀 몰랐고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정치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 이제 보안 수사권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이것과 관련이 된 거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렇죠. 뭐 두 가지 측면을 안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한쪽은 민주당을 옥죄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그러니까 여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했는가를 치고 들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경찰이 보고했을 수도 있는데 보고를 공표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느냐까지를 한동훈 의원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안부라든지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야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무능함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것이 어떻게 여야에게 유불리가 가느냐는 계산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저것 때문에 부산시장이 달라졌다든지 갑자기 뭐 이준석 대표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이 더 끼쳐진다든지 장동욱 대표에게 유불리가 있다든지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거기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동훈 의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동시에 내놨단 말이에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중대 선거범죄를 적발했는데 왜 제재하지 않았나? 보수표 분열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이다라고 했고요. 김미애 의원도 경찰이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의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하고 같은 목소리라기보다는 이거는 누구라도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경찰이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선거는 6월 3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젊은 청년 정치는 그 후에 그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토론회도 나가고요. 그래서 일련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다 짚어봐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질문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부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를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장동혁 대표 얘기를 잠깐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징계를 통한 당 기강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하고 이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 가시돋친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오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제 한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왜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20명은 없는 이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리위를 통한 징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법안 발의하는 뭐 정보통신법 부분에는 입틀막법 이런 얘기를 공격하면서 자기 정당 민주정당에서 당대표 공격하는 것이 완전히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욕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보수 정치평론가도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표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잘못됐을 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 개라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세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니네들 탈당 못하지 실력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간지대가 한동훈 대표 오늘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러한 같은 국민의힘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전히 입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장동혁 대표파가 아닌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간단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호락호락하게 한동훈 그 의원의 어떤 입당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되게 저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왜 장동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 쪽에 있는 분들도 곱씹어 봐야 될 지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100명 중 20명 자기 편을 향해서 총질을 하는 사람 인원을 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충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동훈 개가 20명인 모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 솔직히 이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자기 편, 우리 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편, 우리 편의 정의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장동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의원님이 이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면은 그 사람은 없는 입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남의 쓴소리를 잘 들어야 그 조직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옳고 우리 편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배척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러한 인식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구복당 금지는 한동훈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제명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 해당 행위와 범죄 행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듣기로는 범죄 행위가 더 중요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은 영구복당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범죄 행위는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당 행위보다 더 중하니까 너는 영구의 제곱으로 안 된다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자기 시한이 있잖아요.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상당수의 의원들이 퇴진하세요. 지방선거 이거 책임지십시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언제까지 당대표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어느 당대표든 임기라는 게 있고. 그런데 영구복당을 논합니까? 당에서? 영구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편가리 정치, 그다음에 갈라치기 정치도 나쁘지만 네. 도대체 한동훈 의원을 그러면 복당을 시키겠다는 건지 안 시키겠다는 건지. 그래서 또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 장동혁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 그렇대요. 한동훈 대표가 네. 댓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가 업무방해 행위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게 형법상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저 솔직히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그런 말을 그냥 단 한마디로 범죄 행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이 당은 보니까 도저히 합칠래야 합칠 수 없는 상황인가? 상당히 그 비관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방송에서 영구 복당 금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그래야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다용도의 멘트였던 것은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 대표가 또 이제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에 가서 당원이나 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어쨌든 당원의 뜻이니까. 장동혁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다시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또 다른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저와 같은 어떤 차기 대권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의문의 일패는 저는 오히려 소위 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당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환심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똑같은 상황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과정인 것 같고 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민주당하고 저도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소위 개혁신당을 통해서 소위 유시민 쪽하고 해서 합당하고 신설합당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얘기했듯이 이제 아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당을 나가서 신설합당할 수 있는 실력도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이 안에 깔려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책임도 있다. 이제 의문의 일패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현직에 있는 당대표가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준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당대표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본인이 혼자서 지금 선거운동에서 승리한 케이스인데 또 그거에 대해서 재선거하자고 또 주장하잖아요. 같은 당의 당대표가. 굉장히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금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그렇다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또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고자 하는 당내의 그러한 어떤 그 설득력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안 세력이 없다라고 그 안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건 맞고요. 또 그거 외에도 중진도 있고 또 원내대표도 있는데
실제로 그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앞장서서 뭔가를 혁파해 보려는 그런 시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밖에서 이제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선거에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어떤 계기가 오면은 아, 그 사람이 당대표도 했고 경험도 있으니까 뭐 무슨 후보로 또 내보내고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의 다이나믹스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래서 그런데 그럼 당대표는 그 의원들로부터 소속 의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언론에 특히 그곳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결국은 이 정치라는 거는 결속도 중요한데 아직 그게 어느 정도로 성숙하게 무르익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당대표가 그리고 또 이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권에 대한 본인의 의지도 또 오늘 피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이 원하면 보수도 재건하고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뭐 아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소장파 아니면 이제 친한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그동안 목소리가 컸는데 침묵하고 있는 중진들 어떻게 앞으로 목소리가 나올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경찰 조직 수습에 나섰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과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유 대행은 복귀 직후 곧바로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죄하고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경찰 수사권은 국민이 위임해준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권한 확대에 따르는 책임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찰도 필요한 의견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관계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 구성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딴 후속 대책에 이어 공개 사과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서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고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했다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 이번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상의를 입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죠. 본인도 본인에게 민감하다 생각하십니까? 다만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기로 결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데 A씨 측은 오히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용품을 경기장에 보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권한이나 법적 능력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경찰은 지난 6일 기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71건, 17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40대 여성 1명은 지난달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60대 남성 1명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합니다. 이 시각 미국 뉴욕에서는 조금 전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상장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이죠. 최태원 회장과 함께 미국 뉴욕 ADR 상장 기념 행사에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ADR 기업 공개 가격은 주당 $149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이번 공모를 통해 모두 265억 7,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2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조달하게 됐는데요. 이는 2014년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조달액을 뛰어넘는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공개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장 세리머니에 앞서서 이 뉴욕 맨해튼의 건물 꼭대기에는 태극기를 형상화한 조명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상장 모습 지금까지 보셨고요. 관련한 소식은 또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1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혐오 응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배제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재심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배제고 징계 재심의 안건을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공정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일 소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20일 공정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공정위가 배제고 야구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대폭 감경하면 배제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희화화한 촌극이라며 민주당이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씨의 첫 상고심 선고도 예고된 겁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가운데 1,200만 원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는 특검법에 규정한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열이틀 빠르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3개로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통일교 당원 집단가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정교 일치 실현을 목표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는데 한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돈으로 권력을 탐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올해 83살인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씨나 권성동 의원한테 금품 건넨 적 없습니까? 이동하는데 방해는 안 되죠. 인영준 본부장 개인 일탈행정 입장이 안 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 청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면서도 종교단체 지도자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년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배우자 이신혜 전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총재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MOU의 조항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된 MOU 5항에는 전쟁 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란은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의 통항을 지원해 800여 척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지난 5월 초부터 미군의 호위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민간 상선이 800척이 넘고 이들을 통해 원유 3억 8천만 배럴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과 7일 사이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상선 3척이 이란 해군의 정당한 통제와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를 틈타 몰래 이란의 핵시설 부근을 공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종전 협상을 회방 놓으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사흘째,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만다르 아바스는 물론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시에르에서도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군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과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며 기술적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벌인 거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실제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이란을 향한 독자적인 공습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ולתקיפה כחול לבן באיראן להסרת איומים גם בפעם השלישית. אם נצטרך לחזור, נחזור ובעוצמה גדולה עוד יותר.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길 전용기 교체 소동 역시 이스라엘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your Well,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시범구역 가동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전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이제 폭염이 극성입니다. 영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폭염주의보 구역이 더 넓어졌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이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 밤사이 충남 천안 도심의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물이 찬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느라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상수도 점검구에서 분수처럼 물이 솟아오릅니다. 도로에는 어른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넘실댑니다. 새벽 2시 10분쯤 지하 1층과 2층 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아파트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물이 차고 있어가지고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호다닥 내려갔죠. 근데 사람들 다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 10,000원 뜨고.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서 상수도관 이음새가 파손되며 역류한 물이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1000가구 가까이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2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3시간 만에 역류는 멈췄고 수도 공급에도 차질은 없었지만 배수와 청소 작업은 주간에도 계속됐습니다. 상수발로 연결부에서 이탈되면서 물이 이제 지상으로 이제 넘치면서 이제 침수 피해가 이제 발생한 상황이고요. 상수도관 현대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아파트 관리소와 피해 보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박 씨를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위미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빌보드는 미국인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윙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스윙 작곡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수임은 명확한 독립적 창작물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 선호 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은 건데 유력 주자들은 앞다퉈 당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가 의제로 올라온 민주당 최고위.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시작부터 친청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반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음험하게 당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해선 안 된다. 이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게 아니다. 비판 수위도 남달랐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큰가 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2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원목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당권 주자들은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당 행사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미소로 인사 나눴지만 곧장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무슨 친척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도 전에 전당대회 룰 세팅부터 개파간 유불리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통합은 이미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 반발은 재발절인 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으로 호칭하며 징계 정당성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며 으름장을 놨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한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뺄셈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일각 요구에는 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난사해 적군이 이겼는데 그냥 넘어가잔 말과 같다며 다 품고 가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 셈은 없습니다. 또 대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원 주권 시대와 보수 재건을 위해선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하며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수록 당내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제도 무용론까지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부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1년의 징계 논란을 거론하며 당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답변 대신 오 시장 말을 경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뿐 아니라 본격화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경찰이 지방선거 전에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자백을 받고도 숨겼다며 이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도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테러 자작극 범죄를 자백하고도 몇 주간 선거운동을 하며 보수 표심을 끝까지 갈라쳤고 이 때문에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당시 구속영장 신청도 미루며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속이는 정 후보의 선거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담당 경찰과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테러 자작극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야권에서 제기된 당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한 전 후보가 당에 얘기해줬을 리 만무하고 경찰 역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사전 인지서를 부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천 사례 중 아주 잘못되고 특이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고 약속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없다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공천 이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전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경쟁사들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도 국내 반도체 대기업인 SK하이닉스 주가와 연동된 레버리지 ETF 상품이 무더기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로쉐이즈 등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와 연계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만 최소 6개 이상의 관련 상품이 뉴욕 증시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38개 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600개 가까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의료원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갖췄지만 정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가 와도 평소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찌 된 사정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실불은 꺼져 있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비와 지방비 12억 원을 들여 강릉의료원에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입니다. 음압병상 5개를 포함해 격리병상은 모두 25개입니다. 하지만 평소 일반 감염병 환자 치료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교대로 운영하려면 간호사 12명이 더 필요하지만 의료원 재정난으로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환자 수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강릉 의료원에 신고된 결핵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 1인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환자도 최근 늘고 있지만 격리할 공간이 없어 4인실을 혼자 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렇게 잘 감염병동을 지어놓고도 아깝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격리병동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상 상당히 또 리스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지정 병상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해 2억 원 안팎. 하지만 정작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가 와도 격리병동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국도교차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국도 43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사고 당시 고여있는 빗물을 퍼내기 위해 양수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특수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수유동의 빌라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서 의술을 펼쳤던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린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몽골 방문 첫날 한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둘째 날엔 두 나라의 우호 역사를 되짚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추모한 겁니다. 이사 출신인 이태준 열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10년대 몽골로 건너가 몽골 국민을 치료하며 의술을 펼쳤습니다. 몽골 국왕의 어의가 기록이 있나 보죠? 지금 어의로는 알려져 있는데 조금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에 온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등 항일 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양국의 오랜 유대 관계를 상징하는 이태준 열사의 활약상을 꼼꼼히 살펴본 이 대통령은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어선 몽골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포 80여 명을 만나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 공급망으로 확대된 두 나라의 협력은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몽골 동포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정부 수반인 총리도 각각 만나 정상회담 성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와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몽골 측 또한 한몽 황금시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화답했습니다. Таны одоо энэ удаагийн Монгол улсад хийж байгаа салбарын усны найрчлал бол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ууд алтан өсгөө тэмдэглэх шинэ одоо алтан үеийг тогтоож байгаа юм онцлог харилцаа болж байна. 이 대통령은 내일은 몽골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 참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우방국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금 전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다는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이를 키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과 무관하게 오해만 커질 거라며 여전히 공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낮에 중국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2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통로에 쌓아둔 적재물에 막혀 옥상으로 대피했던 공장 직원들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5층짜리 건물. 창문마다 굴뚝처럼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옥상에 갇혀 검게 그을린 사람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소방 호스가 뿌려준 물로 열을 식힙니다. 버티다 못해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는 남성. 옥상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현지 시각 정오 무렵 중국 남동부 푸젠성 진장시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공장 1층에 쌓아둔 원재료에 전기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주요 통로와 계단이 물건 더미에 막혀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불길과 매연 탓에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옆 건물 주민들이 나서 사다리나 난간 따위를 놓아 자체 구조에 나서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소방대 237명과 소방차 44대가 투입됐지만 5시간 반 만에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239명 가운데 28명이 숨졌는데 대부분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와중에 터진 대형 인재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주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음바페가 선제 결승골을 넣은 프랑스가 4년 만에 이뤄진 모로코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음바페는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득점 기록을 12골로 늘렸습니다. 월드컵 소식 김동민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도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유일한 생존팀 모로코를 제압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 때와 똑같은 스코어였습니다. 음바페가 전반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경기 주도권을 쥔 프랑스에게 골 기회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후반 15분 두 회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6분 뒤에는 덴벨레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긴 프랑스는 월드컵 3회 연속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I think we had all the game under control. The momentum was all over France, so we were able to get the win. So I'm very happy and very excited for the next games.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음바페는 대회 8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골과 도움을 합한 공격 포인트에서는 11개로 단독 1위입니다. 음바페는 또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최다 득점 기록을 12골로 늘렸고 월드컵 통산 득점 20골로 1위 메시를 한 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대 벨기에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격돌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대투수 류현진, 김광현의 신인 시절과 비교될 만큼 전반기 프로야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투수가 있습니다. 두산의 20살 최민석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프로 2년차의 전반기 다승과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며 야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민석이 삼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타자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치거나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에 꽂히는데도 타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최민석 특유의 투심 패스트볼의 다양한 움직임 때문인데 스스로 터득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러 구종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민석 앞에서 타자들이 방망이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냥 옆으로만 가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몸에 힘 좀 빼고 약간 그냥 옆으로 좀 회전하는 느낌으로 좀 던지고 좀 밑으로 좀 스플리터처럼 좀 가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좀 낮게 보고 좀 더 위에서 아래로 좀 누르려고 하는. 전반기 9승 2패에 평균 자책점 2.33. 최민석은 각 팀 외국인 에이스들과 류현진, 곽빈 등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들을 모두 제치고 개인 순위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겨우 20살, 프로 2년차에 불과하지만 ABS를 누구보다 영리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경기 중에 스스로 문제점을 고치면서 매 경기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이 우타 머리 쪽으로 가면은 이게 팔이 벌어진 거니까 좀 거기서 팔 스윙을 좀 줄인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하체를 좀 더 빨리 쓴다고 뭐 하든지 아니면 좀 몸에 힘을 뺀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즉각 좀 마운드에서 대처를 하려고 최대한. 류현진과 김광현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 선수들과 비교되는 최민석의 눈부신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야구 팬들의 관심과 기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최고가 되는 꿈을 항상 꿔왔기 때문에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하나의 강백호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백호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 홈런 더비 결승에서 SSG의 오태곤과 7개로 동률을 이룬 뒤 서든데스에서 홈런 1개를 더 때려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강백호는 2018년 프로에 데뷔한 뒤 처음으로 홈런 더비 정상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거포 유망주 함수호 선수가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결승 홈런포를 때려내며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함수호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2회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솔로 홈런을 쳐냈습니다.
홈런을 포함해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한 함수호는 삼성 선수로는 16년 만에 퓨처스 올스타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중부 일부와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전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며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더위가 더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중부와 전북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